시간은 역시 23분 정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중남미정원의 최명호입니다. 지금 발표할 테마는 제가 이번 방학 동안 공부한 내용인데요. 연구에 들어간 테마이기도 하고, 물론 아직 끝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지금 자료집에 있는 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PPT라고 짜온 것도 그렇고, 지금 뭐 하나 없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 짜보긴 짜봤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색이 좀 약간 원주민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나 골라봤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한 내용 제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띠앙기스란 무엇이고 제가 왜 연구 테마로 삼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곡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제목에서처럼 또 하나는 문명 전환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문명 전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이 좋은가, 지금이 전환기라면 그 전환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고 그 징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될 수 있는가? 이 너무 크니까 라틴 아메리카적인 대안은 그럼 뭐를 꼽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방학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띠앙기스를 생각하게 된 것은 이게 제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제가 고대 문명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러다가 테노치티틀란과 멕시코 시티 사이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한 6살짜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진 다음에 멕시코 시티가 붐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지?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려고 이 테노치티틀란을 좀 다시 보고 그 마지막을 다시 보고 해도 잘 몰라서 방학 내내 보게 됐는데, 방학 내내 이런 걸 좀 하고 있으면서 신경이 좀 쓰였던 게,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코르테스 500주년 다가오면서 이렇게 되게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원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풍부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 너 원주민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제가 원주민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지?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접근이죠. 아스테카가 멸망하는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였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것은 원주민 연합군 2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를 15만 정도로 봅니다. 15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의 파리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어느 도시도 테노치티틀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왜 20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이 아스테카를 공격하려 했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에는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좀 비슷한, 왜냐하면 주원장이 백령교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권력을, 헤게모니를 백령교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죠. 아스테카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20만 명의 연합군들이 활동을 혁혁히 했겠죠.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 텐데 2200m기도 하고 스페인 사람들 많이 힘들기도 하고 총과 포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라크에서 온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에 도움을 좀 받아서 그게 보급이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의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로만 판단하면 아스테카의 붕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헤게모니의 다툼이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정의한다면 아스테카 혹은 멕시카족을 제외한 메소아메리카의 여러 부족의 해방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노치티틀란이 이렇게 무너지고 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는가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죠. 아스테카가 무너지는 이야기와
물론 그 안에서 꼬르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왜 스페인 식민지가 돼버렸느냐, 정복, 재정복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들과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한번 딱 붙어서 빡 무너지고 빡 식민지가 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꼬르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규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너무나 단순화해 버리니까 그냥 원주민 그러면 그냥 원주민 하나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에 와서 뭐 다양성이니 플루랄이니 얘기합니다만 그때 이미 있었거든요. 언어도 다양했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식 속에서 그냥 원주민은 원주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편의상 역사를 해석하고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렇다면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지고 멕시코 시티가 건설되는 그 사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카톨릭의 표현을 하면 이 야만스러운 이교도들의 신전이나 이런 건 다 일단 파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과 그 당시에 유럽풍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술자들을 본국에서 불러올 수는 있겠죠. 근데 도시는 디자이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도 있어야 되고 일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원주민 노동력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한 몇 년 사이에 1521년서부터 1600 몇 년이 되면 그 테노치틀란의 인구가 7만 명 수준으로 쭉쭉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천연두도 있고 홍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일단 뭐 무너진 수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1521년 기준으로 본다면 20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던. 근데 이 사람들의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없었다면 현재의 멕시코 시티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디자이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띠앙기스에 주목했던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자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서양 건너 싣고 올 거냐.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테노치티틀란의 시장은 뭐였느냐? 띠앙기스였던 거죠. 사실 띠앙기스가 대단한 게 지금도 사실 그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모든 공원에서 멕시코 시티를 비롯해서 멕시코 전역에서 펼쳐지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 오픈마켓, 전통시장, 뭐 오일장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다 띠앙기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을 얘기하는 보통 명사로 띠앙기스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기록들이 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테노치틀란이 무너지기 전에 띠앙기스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물류가 흘러다녔고 어떻게 시장이 구성됐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1521년에 전 세계의 어느 시장도 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동양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1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테노치티틀란에 4군데로 나눠서 4개의 큰 그 띠앙기스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그 도시국가, 부족국가의 조공무역도 했고 그리고 테노치티틀란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는 장이 안 서면요 사람 다 죽어요. 기록에 따라서는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살고 있는 저 안에 있는 이렇게 섬이 테노치틀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이름을 좀 잠깐 까먹었는데 그 여성이 그린 그 당시에 테노치틀란과 그 주변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시티는 상당히 넓은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밑에 쪽에 내려오는 부분 저쪽이 꼬요아칸입니다. 그러니까 꼬요아칸서부터 소나로사 위까지는 다 호수였던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그 멕시카족이 뭐 용맹하고 뭐 전사였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요새와 같은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호수는 쉽게 생각하면 해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다리가 그 수방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다리 놓는 훈련 있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하면 다리가 나오고 탁탁탁 뜯어내면 다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 다리들이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리면 저기는 그냥 섬이잖아요. 그 완벽한 요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길게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가 칼데라 호수는 아닌데 2200m 위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조직 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 1500년대 16세기 기준으로 가장 긴 구조물 중에 하나인 방파제가 이렇게 쫙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기 디에고 리베라나 이렇게 그림에 보면 테노치티란에 그 저 멀리 뭔가 있는데 저게 방파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리와 같은 건데 이게 뚝도 되고 제방도 되고 뭐 다리도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섬들과도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왼쪽 아니다. 여러분도 왼쪽에 밑에 보면 저 아래쪽이 소치밀코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노치티란 주변에도 친환가스가 있었는데 친환가스가 대규모로 발달해 있는 곳은 저 소치밀코 쪽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5만 명에서 20만 명 혹은 30만 명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선 여기서 카누를 타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테노치티란 이전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그 부족 국가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보이면 저 피라미드 하나 있는데 저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공품이나 민예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구역을 나눠서 띠앙기스가 네 구역에 있는데 똑같은 물류를 다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와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그 걸어와서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장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카누를 타고 보통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루트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쪽에는 그 뭐 옥수수를 비롯해서 뭐 기타 뭐 식료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다루는 품목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5만 명 정도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는 아니라고 해도 2, 3일에 한 번씩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 자체가 발달한 시장과 발달한 교육이 없었다면 테노치티틀란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노치티틀란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건 뭐였냐? 띠앙기스 혹은 시장이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했던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띠앙기스들은 어떤 성격으로 유지가 됐을 것인가? 지금 확인되는 거는 주변의 부족국가 도시국가들하고 조공무역은 했다고 합니다. 조공무역이라는 게 뭐 사대주의 생각하면 좀 뭐 나쁘게도 보입니다만 그쪽에 뭐 깨차례 뭐 이런 그 깃털이나 하대가 그러니까 그 옷 같은 걸 갖고 오면 금이 나가기도 하고 사실은 더 중요한 흑요석들을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아마 아스테카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스테카가 유지된 것을 보면 흑요석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그 당시에 조공무역을 했던 것은 아스테카가 독점하고 있는 산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흑요석을 비롯해서 그것이 그 당시 생존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공무역을 하고 있는 그 뭐 항구나 띠앙기스는 따로 있었을 것이고 생필품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띠앙기스 제가 여기 그 PPT에는 안 넣었는데 자료집에는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멕시코 시티의 센트로 쪽에 그 상업지구가 쭉 발달해 있는데 그곳이 원래 가장 생필품들이 많았던 띠앙기스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들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많이 알려진 이게 이제 디에고 리베라의 그 무랄 그
그 벽화 중에 일부죠. 저게 띠앙기스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뒤에로는 치난바스까지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리까지 보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인력박물관에 요게 요거는 아마 그 남쪽에 있는 그 칸우로 그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을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증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이 뒤에 회랑도 이렇게 보이고 마치 그 아테네나 뭐 이렇게 좀 그리스 로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 굳이 성경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 성전에서 이렇게 회랑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채찍으로 치는 그런 장면을 또 연상할 수도 있는 종교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300영화 뭐 요럴 때 그리스 사람들을 야 저것들 시장에서 말로 사람들 속이고 물건 팔아먹는 애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페르시아는 시장을 통한 그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자원의 배분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아마 제국을 유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띠앙기스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스테카라고 하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호수 위의 섬 도시국가가 과연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는 상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카카오 씨앗을 이용해서 화폐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현대 화폐하고 좀 거리가 있고 가치를 저장하거나 어음 같은 수단으로 카카오 씨앗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만 본다면 적어도 테노치티틀란의 시장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혹은 그 화폐가 기본이 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자본주의형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농주의 정도의 유럽의 중농주의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시장은 아니었을까? 지금은 짐작입니다.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수많은 물류들이 교역됐다는 거죠.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물물 교환을 했는지, 아니면 카카오가 사실은 그 카카오 씨앗이 돈이면 이 카카오 농장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인 수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노치티틀란과 멕시코 시티 요 사이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1521년에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지고 지금 그 소칼로의 카테드랄이 처음 첫 삽을 떴을 때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인가 20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유럽풍의 도시로 테노치티틀란에서 유럽풍의 도시로 태어나는 그 사이에 과연 띠앙기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이 만약에 필요했고 자원이 필요하고 그걸 구해야 했다면 글쎄요, 많이 잡아도 1000명도 안 되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원주민들과 어떤 관계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 원주민들과 그 당시 뭐 식민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도시로 딱 문을 여는 그 전까지 그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거를 실증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 시티가 건설되는데 띠앙기스가 분명히 기능을 했고, 그리고 띠앙기스가 기능을 했다는 얘기는 원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면, 뭐 우리가 좀 뭐 식민 뭐 이런 이 관점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단순화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일반적으로 그냥 원주민 이렇게 한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을 통해서 띠안기스를 통해서 아스테카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제 조명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그 기록들이 제가 텍스트도 썼습니다만 일단 관찰자들은 스페인 사람일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다는 것을 감안하고 텍스트를 접해야 되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막 띠안기스만 시장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료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띠안기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필리핀에서도 오픈마켓을 띠안기스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그 갤리언 무역 때문에 그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도 전통시장이나 오일장이나 뭐 일반 명사로서 시장을 띠안기스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그 연구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실증 연구가.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같은 뭐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저기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뭐 참고적으로 하나 걸어놨는데, 자, 그 알폰소 10세인가요? 그 레이에스 카톨리코스 이전에 톨레도가 수도였을 때 카스티아에 무어인, 유대인, 그리고 뭐 카스티아 사람 뭐 할 거 없이 모두 다 참여해서 아랍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열려 있었던 뭐 사유로 평가하는 그 시대가 지나서 레이에스 카톨리코가 오면서 어떻게 되죠? 카톨릭을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1492년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에단 메디아에서 요 1492년 이후에 에단 모데르나, 아마 이것은 지금 콘템포라네아가 있으니까 이 근세 그리고 혹은 근대 혹은 근대 현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계몽 오고 뭐 오고 다 오고 있는데, 뭐 바로코도 오고 이렇게 다 오고 있는데 스페인이 후진기어를 넣어버린 거죠. 인문주의고 뭐고 다 오고 있는데 카톨릭을 전책성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레콘키스타가 1492년 완료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국가로서 영토가 그때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국토 회복 얘기합니다만 솔직히 800년 동안 뺏겼으면 그걸 우리 땅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땅 우리 땅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어찌 되었건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에 1492년 그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한 신생국가가 처음 나왔던 거죠. 근데 거의 동시대,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1492년, 1521년 차이가 있죠.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에스파냐 제국이 탄생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의 영혼에 청년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탄생 자체부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뭔지 아이러니지 뭔지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이거 참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까로스 낀토가 나오면서 신성 로마 제국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합스부르가의 왕위를 막 계승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한 300년 동안 저 그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8만 1000톤의 은이 유럽에 공급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뭐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가 있죠.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은이에요. 그 당시에 금도 중요하고 은도 중요했습니다만 특히 명나라의 지정은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제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던 은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8만 1000톤이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게 어디에 소모되었나? 신성 로마 제국 만들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 데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 제국은 이 식민지를 만나서 엄청난 부도 얻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갉아먹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문명의 전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좀 덜 진보된 상황에서 진보된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경제가 어땠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실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스페인이 현재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그 유럽에서 농업 국가로 1위입니다. 근데 농지가 어디냐? 거의 남부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게 통일이 국토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대농장들이 뭐 이게 라틴 아메리카 기준으로는 대농장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농장들이 들어섰고 뭐 밀이 집중적으로 재배가 됐고 그리고 그 밀을 빻기 위해서 풍차들이 들어섰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기반으로 본다면 돈키호테가 이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게 이게 좀 다른 맥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농이나 자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느슨한 제재 안에서 자유롭게 살던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이 통일된 국가 안에서 그 경제 제도 안에 편입되는 과정에 여기 어떤 그 모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대한 전화를 쓴 칼 폴라니는 그 레몰리노 사타니코 그 악마의 맷돌 이게 대규모 대농장으로 가게 되면 큰 풍차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게 아마 그 뭐 중농주의 뭐 이렇게 가는 그 시기랑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네, 2분 안에 2분, 마무리해 예. 주세요. 그래서 이 문명의 전환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진짜 된 거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던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플랜테이션 농업이니 광산이니 뭐 이렇게 해서 노동자로 전락하고 그리고 뭐 농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문명의 전환이 된 거냐, 문명의 퇴보가 된 거냐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짧게만 제가 이번에 또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야쿠 그 과르담벨 저 이 사람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에콰도르의 그 지금은 라쏘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위를 했는데 이 사람 생태주의자예요. 이 사람 생태주의자고 주지사를 한 번 했는데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 막 대나무로 만든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채굴주의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라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안 중에 한 파트인데 생태주의를 강조했는데 생태주의를 강조를 하는 거 다 옳아 보이죠. 옳은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생태파시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던 게 뭐냐면 그래서 광산 채굴하지 말고 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공무원 봉급 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복지까지 축소하자. 그래서 저는 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떤 일을 했냐를 좀 구분해서 보는데 이 과격한 생태주의자는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리 차이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명호 교수님의 시장의 기능으로 접근한 문명 전환의 심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예대 중남미 지역원 구경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예대 중남미 지역원 구경모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최명호 선생님 항상 열정적으로 이렇게 발표에 임해주시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 사실 뭐 띠앙기스라는 것을 이번에 토론 맡으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뭐 좀 지식이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그런 문화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뭐 많은 원주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원주민 유산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거 토론을 맡으면서 저도 뭐 좀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띠앙기스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논문 자체에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글 지금 텍스트 자체로만 본다면은 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시켰으면 하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띠앙기스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잘 모르고 제가 아마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띠앙기스를 소재로 한 연구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잘 찾아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띠앙기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예컨대 뭐 띠앙기스의 역사부터 해서 지금 현재 멕시코에 다양한 띠앙기스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그죠? 근대에 넘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좀 그런 것들이 좀 개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서술이 되면은 좀 훨씬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좀 글이 되고 그것만 잘 정리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 특히 제가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주민 시장이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연구된 바가 없다고 별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한데 안 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잡았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제가 이제 이 논문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을 이런 측면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학술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근대 전후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자본이 흘러가고 예를 들면 뭐 상품의 교환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면은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교환뿐만 아니고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혹은 혼인 인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단지 지금의 관점에서 시장으로 보면 전통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 시장에는 다양한 그 교류라든지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문화적인 형태들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조금 좀 시각을 좀 넓혀서 본다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 띠앙기스를 통해서 멕시코 사회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죠? 지금 띠앙기스가 전통적인 띠앙기스도 있었고 지금의 다양한 형태의 띠앙기스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그 용감하게 가져오신 이론인 그 칼폴라니의 그 좀 이론들을 좀 더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을까. 사실 칼폴라니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망되고 있는데 칼폴라니의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 따로 제가 얘기는 뭐 기니까 안 드리겠지만 칼폴라니의 업적은 전근대 사회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데 시각과 담론을 제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폴라니는 그런 측면에서 띠앙기스를 좀 이해한다면은 굉장히 멕시코의 지역사와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경제 행위를 동시에 조금 같이 좀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코노수르 쪽을 연구하는데 코노수르 쪽의 전통시장도 저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테노치티틀란의 띠앙기스가 어느 정도 좀 되면 짧게 다듬으세요. 같은 방법론으로 이제 쿠스코 쪽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테노치티틀란 시절에 왔다 갔다 했는지 시장 내에 그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장터가 그런 정보의 교환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1520년, 21년에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마 그 상인들이 아니었을까. 야, 이상한 사람들이 왔대더라. 뭐 목대수마가 뭐 무릎을 꿇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모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띠앙기스를 통해서 아마 메소아메리카 전체에 퍼지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입니다. 이게 뭐 검증이 이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시장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0분쯤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태혁 교수님이 기후변화와 아마존의 역설 그리고 트랜스 아마존 모색이라는 주제로